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북과 충북 강원도를 잇는 단양 팔경 벨트 방문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1차 경청버스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열세인 지역들을 찾은 만큼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연휴 동안 전국 곳곳을 돌며 골목 민심을 들은 이재명 후보. 고향 안동과 가까운 경북 영주를 찾아 자신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건 정보 왜곡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죠. 보수 성향이 강한 험지를 나흘째 방문했는데 한 정당이 계속 집권하면 경쟁이 사라져 지역 발전이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적 색채가 좀 강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 사회에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 또는 집단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품권으로 직접 채소와 간식거리를 사며 민심과 접촉면을 넓힌 이 후보. 경제위기 속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비용을 공동체가 분담하자며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코로나19 대출 관련 종합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논란 속에서도 기존의 실용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민생 현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기 양평과 여주, 충북 음성과 진천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두 번째 경청 투어에 나섭니다. 각각 보수 강세 지역이자 중도층 비중이 큰 곳으로 꼽히는 만큼 외연 확장을 노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선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초대 내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짧은 선거 일정상 조속히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김 후보 측에선 정통성을 내세우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는 기류도 읽힙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보름여간의 경선 레이스가 끝나며 선거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 선대위. 첫 상견례에서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비롯한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 구상에 첫 발을 뗀 셈입니다.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상대가 있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좀 물밑 접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습니다. 예.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김덕수 전략 등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이지만 당과 후보 사이 단일화 방식과 시기 등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이 적잖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후보 선출 당일 저녁 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조속한 단일화 중요성을 언급한 지도부를 향해 여기가 한덕수당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당의 후보다라는 취지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보물 발주 등 선거 일정을 고려해 7일까지 단일화를 매듭짓는 게 좋겠다는 제안에도 최소 9일까지는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며 초반 선거운동 지장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내에선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지연 전술로 11일 후보 등록 마감 시점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기류까지 감지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 측에선 후보로 뽑히자마자 단일화 청구서부터 내미는 게 정상적이냐는 불편한 기색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캠프 내에서 반드시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자강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선거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을 캠프 측 인사로 교체한 것 역시 당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아직 그 정해진 건 없고요. 또 이제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겠죠. 가급적이면 넓은 폭으로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후보 측은 전당대회 직후 당 지도부의 단일화 룰을 포함해 모든 과정을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로 파악됐습니다. 당과 후보 사이 단일화 방식과 속도 등을 둘러싼 이견에 단일화 논의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견 봉합의 실패에 본격적인 잡음이 터져나올 경우 대선 레이스 전반에 타격이 적잖을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채널A에 출연해 단일화를 위해 김문수 후보와도 직접 소통할 것이고 실무적인 협의도 병행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서 마주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조계사를 찾아 총무원장 진우수님과 사전 환담을 가진 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역시 조계사에서 사전 차답에 이어 본 행사에 참여하는데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역시 같은 시각 조계사를 방문하면서 김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뒤 처음으로 두 후보의 공개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조계사를 찾을 예정이고 이준석 후보는 대구 봉화사 봉축법회에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각 진영의 공약 리스트에도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양당의 시선이 함께 머문 정책도 적자는데 어떤 내용인지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선 치열한 공약 주도권 다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 전략산업 분야가 주된 목표가 됐는데 민주당이 선두 공약으로 내건 건 인공지능 AI 분야였습니다. 당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첫 외부 일정으로 AI 스타트업을 찾으며 국민 모두 무료로 AI를 활용하는 기본 사회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8명에서 1명까지 최종 후보를 추리는 당내 경선이 한동안 더 이어진 국민의힘에서도 AI를 공약의 최우선으로 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선 과정부터 수백조 투자가 거론된 데 이어 당 차원에서도 AI 등 R&D 예산을 5년 안에 1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연구개발은 5년 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진영 모두 지역 표심을 공략하는 공약에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그 중심엔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이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종으로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거나 대통령 제2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며 중원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습니다. 중도층을 겨냥한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은 기본, 직장인 유권자의 호응을 부를 수 있는 주 4.5일제도 양당공이 현실화를 약속한 정책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민주당은 평균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었고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로 체감 노동 시간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각에선 결국 똑같은 공약을 남발하며 이 표심 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는데 다가오는 대선 꼼꼼한 정책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과 관련해 당내에서 요구가 불거지던 대법관 탄핵을 추진할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대부분은 공직자 중립 의무 위반과 국민 참정권 침해 등 사법부가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의원이 이 후보의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기일을 중요 분기점으로 언급했다며 법원의 기일 지정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북 제천에서 현장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관계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 중이라며 지도부를 비롯한 당에서 국민 뜻에 맞게 잘 대응한 거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른바 내란 사태의 블랙박스로 일컬어지는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미 제출로 확보한 서버 기록을 복원하는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는데 의미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통화 기록이 담긴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내란 사태의 전모를 드러낼 주요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사람만 여럿인 만큼 계엄 모의와 실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란 사태가 발발한 뒤 5달 동안 수사당국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 앞다퉈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과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장의 사의 표명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기 시작하고 확보한 기록부터 포렌식 절차에 착수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 삭제돼 당시 기록은 모두 지워진 상태지만 경찰 포렌식 기술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수발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화폰 서버에는 통신 기록, 즉 통화 내역이 남는 게 맞죠, 경호관님? 네, 맞습니다. 다만 비화폰 기록 자체가 비상계엄 사태의 전체 그림을 보여줄 스모킹건 역할을 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화폰 통화 내용은 녹음이 불가능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없는 데다 경호처의 이미 제출 대상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관련으로 한정돼 있어서입니다. 비화폰 서버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내란 혐의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내란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직접 증거 보전을 요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습니다. YTN 부장원.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전 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씨는 다양한 유력자들을 법당에 초대해 모임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김 여사와 오랜 기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린 1961년생입니다. 전 씨는 일광조계종 소속 승려이자 무속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광조계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적인 불교 종파와는 달리 불교와 무속을 결합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일광조계종이 주최한 행사에서 소가죽을 벗기는 구판이 벌어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 씨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전 씨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적어도 지난 2010년 이전부터 법당에 자주 드나들며 전 씨와 장기간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전 씨는 이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차린 법당을 통해 유력자들과의 친분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법당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전 씨의 지인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전 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사랑방으로 법당을 운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자택과 법당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는 유력 정치인, 검찰과 경찰, 기업인 등 수백 명의 명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당시 돈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관계자 윤모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인삼주 등을 건네받은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캄보디아 개발 사업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 YTN 인수 등을 전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실제 이뤄졌는지 밝히기 위해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프로골퍼 유헤란이 LPGA 블랙데저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뤄진 4라운드에서 8언더파를 줄여서 최종 26언더파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흘 내내 선두를 지킨 와이어2와이어 우승인데요. 개인 통산으로는 3승, 한국 선수로는 올해 3번째 정상, 그리고 이번 시즌 유헤란의 첫 시즌 우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LPGA 블랙데저트 챔피언십이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헤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나흘 내내 선두를 지킨 와이어2와이어 우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날인 오늘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충청 지방은 오후 한때, 남부 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는 5에서 20mm로 양이 많진 않겠지만 비와 함께 낮 기온이 다시 20도 아래로 내려가며 다소 쌀쌀하겠고 일교차도 크게 날 전망입니다. 네, 학교에 학원에 매일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또 매일 가는 학원과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린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죠. 염혜원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2,800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건 바로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 친구들과 게임하기, 운동하기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하루에 2시간 이하만 놀 수 있다고 답했고 15.8%는 1시간도 못 논다고 말했습니다. 빼곡한 스케줄이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과외, 학습지 등을 몇 개나 하는지 물었더니 2-3개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6개 이상을 한다는 답도 17.6%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셋 중 1명 정도는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을 학원에 쏟았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큰 학원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린이들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찬성 의견이 31.1%,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 시키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27.8%였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원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형 대답도 16.6%나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만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4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만 18세 이하 환자는 27만 6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수 증가세는 7세에서 12세 연령대에서 특히 가팔랐는데 7세에서 12세 남자 아동 청소년 환자는 2020년 3만 3,800명에서 2024년 7만 6,159명으로 2.3배 늘었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채우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문제도 여전했는데요. 대책은 무엇인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를 걸어가던 9살 배승아 양은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8살 조은결 군은 하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버스에 부딪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4살 배기가 차에 치여 참변을 당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스쿨존 사고 관련 어린이 피해자는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었습니다. 사고는 등 하교 시간에 집중됐는데 오후 3, 4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대부분 걷던 중에 차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차 안에 탑승 중의 사고는 훨씬 경상 사고가 많은데 걸어가다가 애들이 이제 치인 거니까 훨씬 그 중상도가 높아요. 운전자 주의라든지 어린이 이제 교통지도 강화라든지 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을 해야 될 문제이지. 차에 탄 아이에게 안전띠를 채우지 않는 안전 불감증도 여전했습니다. 어린이가 다친 자동차 사고를 분석했더니 10명 가운데 2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겁니다. 이럴 경우 사고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실험 영상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숨지거나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가운데 4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6살 미만이거나 체구가 작은 아이는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안전띠를 맬 때는 아이들 키에 맞춰 높이를 조절해 가슴을 지나가도록 제대로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2천만 명 가까이, 유심 교체는 95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T월드 2,600개 매장이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은 최악의 해킹 사고에 따른 보호 조치와 관련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4일 중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자동 가입하고 있기에 현재 1,991만 명이 가입했고 4일을 지나면 2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로밍과 정지, 해외 출국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일부터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입 대상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입니다. 현재 전체 가입자 중 자동 가입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자동 가입이 완료된 고객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는 3일까지 95만 6천 명이 했고 공항 로밍 센터에 나가 있는 게 많아 그쪽에 최대한 지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출국 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던 3일 공항에서 교체된 유심 수량은 2만 개 가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유심 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의 경우 하루에 20만 명 정도 신청하고 현재까지 760만 명 정도 된다고 SK텔레콤은 전했습니다. 유심 교체 여유분과 관련해선 5월 말까지 재고는 500만 개라며 5일부터는 T월드 2,600개 매장이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에 따른 집단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선 임무 소홀에 대한 질책이나 처벌은 당연히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켜야 되는 의무를 이제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질책이나 처벌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당연히 감수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 부분을 아직은 다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벌써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은. 정부 지도에 따라 5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선 시작 일정은 있지만 끝나는 일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며 여러 상황을 보고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1년을 끌어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빅3 담배회사의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이 이번 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혀 공단이 승소한다면 정부의 금연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NG 등 3개 담배회사와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4년 시작됐습니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은폐, 축소하는 광고로 흡연을 조장했다며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병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됐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며
경고 문구 등을 통해 유해성을 알려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건보공단은 1심 판단이 나온 뒤 즉각 항소했고 담배를 못 끊고 결국은 폐암에 걸리는 과정에 이르렀는가, 담배 중독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과 얼마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강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이 내장 지방을 늘려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암 등 특정 질병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통한 여론전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한국비만학회와 대한내과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료계에서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합법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왔고 흡연과 특정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개별 흡연자에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2일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다면 정부의 금연 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건강 생각해서 음료수 대신 생수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시는 생수가 안전한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위생적으로 더 깐깐하게 만든 물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부터 생수의 품질 안전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마트에 파는 식품을 보면 햇서 표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산에서 제조, 보존, 유통 등 모든 단계의 위생 관리를 잘했다고 정부가 인증한다는 표시입니다. 음료수도 인증 대상인데 먹는 샘물인 생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발암물질 용출 등이 문제가 될 때 소비자 우려를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생수에도 햇섭에 기반한 국제 수준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직사광선으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게 보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세 플라스틱 같은 미량 오염 물질 분석법 개발과 기준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생수 원료가 되는 지하수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샘물 개발로 주민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허가 전 환경 영향 조사 때 지하수 수위와 수량 변동을 더 깐깐히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수 시험 방법을 보다 좀 세분화하고 수위 강화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검토 절차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내 생수 시장은 3조 2천억 원 규모로 30년간 44배 커졌습니다. 업계,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하는 품질 안전 인증제는 생수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거로 기대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유행이 이어지면서 홍역 퇴치 국가인 우리나라의 올해 홍역 환자가 올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홍역 환자는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다인 52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국내 환자 대부분이 해외 유입 사례로 올해 환자 52명 가운데서도 34명이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온 경우였고 나머지 18명은 해외 유입 환자를 통해 전파된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유입 대다수가 베트남발 감염으로 확인됐는데 질병청은 해외 유입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급속 확산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뒤 잇따른 공개적인 이벤트를 통해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고해지고 대담해진 모습인데 종전이나 휴전 이후에도 파병 북한군이 상당 기간 잔류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북러 사이 첫 자동차 교량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양국 총리는 우정의 길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도로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경제적 연계 발전을
Он символизирует наше общее стремление к укреплению дружественных,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 наращиванию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크루스크 탈환 작전에 참여한 실전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파괴된 건물에 옛 소련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꽂고 양국 군인들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뒤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각종 이벤트를 쏟아내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여러 분야에서 북러 밀착이 속도를 내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 부분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북한 노동자 15,000명가량이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치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산업으로까지 북러 밀착이 대담해지고 공고해지는 형국입니다. 광범위한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최근 진수한 구축함이라든지 조기용복이 이런 쪽의 기술 지원도 생각보다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추가 파병은 물론 종전 이후에도 북한군이 상당 기간 잔류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파견된 노동자들과 함께 종전 이후 본격화할 재건 사업에서 외화벌이 선봉에 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는 9일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 다시 만나 한때 흔들리는 듯했던 반미 연대를 재확인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최신의 ICBM 사르마트를 실은 발사 차량 편대가 크렘린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오는 9일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예행 연습에 나선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러시아 전승절에 시진핑 주석도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本台消息，应俄罗斯联邦总统普京邀请，国家主席习近平将于5月7号至10号对俄罗斯进行国事访问。 중국 외교부도 양국 정상이 1년의 중대 사안을 두고 전략 소통을 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중에 나온 이번 발표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승절 휴전 거부와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8일 밤 12시부터 11일 자정까지 사흘간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어떠한 안전 보장도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티칸 독대에 이은 광물협정 체결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건너뛰고 러시아와 직접 종전談판에 나서는 듯했던 미국을 돌려놓은 셈입니다. В угоді немає боргу і створюється фонд відновлення, який буде 인베스트увати в Україну. 진영 대결 구도가 재현되는 건 그동안 평화 중재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중국에도 기회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안전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 전승절 참석을 확정하며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여준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미국 어린이들의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 조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미국에서 팔리는 장난감의 8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관세 폭탄 탓에 업체들이 발주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장난감 가게. 상품 10개 중 8개 이상은 중국에서 옵니다. 당연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These are an $8 ball, which is a pretty expensive ball, but they are really good. They're going to be a $20 ball. 관세는 장난감 업계의 전통적인 대목인 크리스마스까지 위협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엔 중국 공장에 발주를 넣어야 재고를 쌓을 수 있지만 관세 폭탄 탓에 주문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因为我们一直长期合作，因为关税的问题导致我们那个交易停滞，很难过吧。 그러다 보니 미국 장난감 업체 4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는
관세가 유지되면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 폐업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선물을 기다릴 어린이들은 걱정이 커질 법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갑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 선박에 가득 실린 물건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Maybe the children will have 2 dolls instead of 30 dolls, you know? And maybe the 2 dolls will cost a couple of bucks more than they would normally. But we're not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장난감 업계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를 두지 않을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좀 유예된다고 해도 크리스마스에 맞춰 너도 나도 주문을 재개하면 운송비도 뛸 게 뻔해서 장난감 값이 쉽게 낮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번 주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이른바 콘클라베를 앞두고 굴뚝과 난로 등 시설물 설치가 바티칸에서 시작됐습니다. 콘클라베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게시한 합성 사진과 인터뷰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굴뚝을 달고 내부에는 투표 용지를 태울 난로도 설치합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콘클라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투표권 있는 추기경 135명 중 2명은 건강상 이유로, 1명은 교황청 재정 비리에 연루돼 불참합니다.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새 교황이 선출되면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첫 번째 콘클라베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이 안 나면 다음 날부터 오전 오후 2번 투표를 계속합니다. 콘클라베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합성사진 게시와 인터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자신의 얼굴에 교황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병적 과대망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뉴욕주 가톨릭 협의회는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회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차기 교황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질문을 받고선 엉뚱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As Pope? I'd like to be Pope. That would be my number one choice. No, I don't know. I have no preference. I must say we have a cardinal that happens to be out of a place called New York who's very good. So we'll see what happens.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뉴욕 대교구의 티모시 돌런 추기경을 지지하는 발언인데 AP통신은 오히려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출신 추기경 4명을 만난 것이 콘클라베 개입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새 교황 선출을 앞두고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일본의 쌀 가격 상승세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곳곳에서 쌀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쌀 가격 폭등을 틈타 되팔기 목적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사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곡창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바라키현의 치쿠세이시. 지난달 중순 쌀 농사를 하던 주민이 쌀 보관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20kg 분량의 현미가 모두 사라져 경찰에 신고했는데 피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電話かけて来てもらってここで調べてもらったらばまた隣の人がうち来て의심을 말이다. 근처 또 다른 주민들도 적게는 90kg에서 많게는 420kg까지 쌀을 도둑맞았습니다. 息子にその前にお米取りに来ても大丈夫だよって言っておいたら今度はないから取りに来てもないからね買ってちょうだいちょっと複雑だ. 이처럼 이바라키현에서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확인된 쌀 절도는 8건, 1.5톤 규모입니다. 치바현에서도 비슷한 기간 쌀 도난이 4차례 있었고 피해 규모는 1톤 이상입니다. なんで盗まれてまあ高いからでしょうね. 異常にまあね転売目的だと思うんですけどね.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고 있지만 쌀 가격은 16주째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비축미는 일반 소매점까지 여전히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쌀을 계속 들여오고 있지만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지 경찰은 쌀값 상승세 속에 벼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농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삶의 약일까 독일까 AI의 역설 기획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AI로 인해서 전력 소모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AI 구동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간과 AI의 전쟁. AI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인류는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그러자 AI는 인간을 마치 건전지처럼 전력원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AI는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챗 GPT-4에 질문을 하나 하면 10W LED 전구를 3분 켤 수 있는 전력이 소모됩니다.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는 현재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5%를 차지합니다. 2030년이면 일본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GPU 칩을 냉각하기 위해 수십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What I'm most worried about is that we're building an enormous infrastructu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extremely energy and water intensive without looking at the very real downsides in terms of the climate impacts. 다보스 포럼이 지난 1월에 낸 AI의 에너지 역설이라는 보고서입니다. AI의 전력 소비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글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거의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이후 배출량이 오히려 50%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초의 감축 계획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AI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 탄소 중립 계획이 최근 생성형 AI 경쟁 때문에 차례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효용을 높이고 차량 흐름을 최적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기후위기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 능력 개선과 더불어 작동 과정이 친환경적일 때 AI는 인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기후변화로 각종 재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산호가 사라지면서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거북과 다양한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바닷속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래 펼쳐진 산호초들이 흰색입니다.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세계 최대 산호군락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최근 9년 사이 6번이나 대규모 백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이 원인으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산호초 감시기구는 2023년 이후 82개국에서 산호초 백화 현상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This latest report that's, compiled from around the globe and showing that 84% of the coral reefs have been affected by this bleaching event is just unparalleled. 2024년은 지구가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극지방을 제외한 바다의 해수면 온도는 20.87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산호초 내 해조류가 독성 화합물을 방출하고 산호초는 이를 배출합니다. 결국 삭막한 하얀 뼈대만 남고 약해진 산호는 죽게 됩니다. 산호초는 전체 해저 면적의 0.2%를 차지하지만 해양 생물종 25%의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They protect communities on land. They protect them from storms, from storm surges. They provide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worldwide with their protein from fish. They support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tourism and fisheries industry. 인류의 삶마저 위협할 수 있는 산호초의 몰락을 막으려면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That means reducing the emissions, the human emissions that are mostly from burning of fossil fuels, also from production of cement and other things. But that's the biggest part. 전문가들은 산호가 현재 온난화 수준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2070년쯤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꽃과 나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국립정원문화원이 국내 처음으로 담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원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것뿐 아니라 미래의 정원인을 길러낸다는 계획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풍경 속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정원이 펼쳐집니다. 산책길을 따라 늘어선 초록빛 나무와 형형색색 꽃들은 부드러운 생기를 더하며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이달 초 담양에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입니다. 정원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정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원의 밑그림을 구상하고 직접 식물을 가꾸고 관리하기까지 학생들은 모든 과정을 경험하며 한 걸음씩 전문가로 나아갑니다. 원예학과로서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고 이 정원을 관람객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보람차고요. 그리고 같이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정원은 단순히 꽃과 나무를 심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머무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국립정원문화원은 이러한 정원의 의미를 전하고 나누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 교육 공간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습니다.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서 정원은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립정원문화원은 정원 전문가와 시민 정원사 양성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푸른 대숲이 길게 이어진 중록원, 고즈넉한 멋을 간직한 고택정원 소세원, 사계절마다 색이 바뀌는 메타세쿼이아 길까지. 담양은 오랜 시간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빚어온 정원의 고장입니다. 오랜 유산을 바탕으로 정원 교육의 허브로 발돋움하게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만화 영화 싫어하는 분들은 잘 없으시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홍길동에서 아기 공룡 둘리까지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요 캐릭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너는 천첩의 소생, 나를 아버지라고 못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입니다. 1960년대 일반 영화의 10배 가까운 제작비가 들어간 대작입니다. 70년대 로버트 태권브이와 태권동자 마루체라치는 엄청난 인기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80년대 독고탁은 고교 야구 붐을 일으켰고 90년대 아기공룡 둘리는 40년이 넘도록 대중의 사랑을 받는 독보적인 캐릭터로 평가받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작가 입장에서 그리고 둘리 아빠 입장에서는 그 둘리를 대하는 너무 여전하고요. 처음 시작이나 지금이나 대단했습니다. 홍길동에서 둘리까지 30년 동안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100여 편 가운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디지털 제작이 일반화되기 전에 셀룰로스 투명판 위에 일일이 손으로 그린 땀냄새가 묻어나는 작품들입니다. 투명판 그림을 배경 위에 놓고 카메라로 찍어 움직임을 만드는 제작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 애니메이션은 장편 한 편을 위해 수십만 장을 애니메이터가 손으로 그리는 기법으로 애니메이터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디테일하고 섬세한 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사랑받는 전통적인 기법입니다. 홍길동, 태권보이 등이 새겨진 스탬프로 자신만의 캐릭터 카드를 만들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이벤트를 통해 애니메이션 필름 슬라이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30년을 담은 이번 전시는 8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립니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됩니다. 조계종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 사회적 약자를 초청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장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석가탄신일인 오늘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흐리기만 한데요.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중부지방은 5mm 미만, 남부도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쪽 지방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9.4도, 안동은 5.6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8도, 청주 21도, 대구도 21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비가 오락가락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